윤석열 후보는 한국노총을 찾아서 노동계 표심 잡기에 나섰고요. 부인 김건희 씨는 자신의 허위 이력 논란에 대해 직접 사과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최대 100조 지원을 제안하고 나섰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재명 후보 방역 행보를 본격화했습니다. 이 선지원 호정산 방식, 오늘 거리두기 조정안도 발표가 되면서 이번 추경에서 이 100조 지원금을 처리하자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 사실 이 정부가 이 추경 처리에 대해서 소극적이어서 과연 당정이 협의를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때문에 모두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정말 국민들이 한 2년 넘게 코로나 상황에서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완화를 해서 좀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방역과 경제 두 축을 다 잡으려다 보니까 정부도 힘든 면이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도 되게 힘들어하시고요. 근데 지금 현재 또 다시 이제 확진자 증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방역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 다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또 여러 가지 좀 경제적인 상황이 좀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야가 합의해서 이 부분은 추경을 좀 신속하게 해야 되는 부분의 필요성을 이재명 후보께서 강조를 하셨고 그걸 또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거 여야가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12월 임시회나 1월 임시회 안에 추경을 편성해서 전폭적으로 두텁게 좀 지원을 하자. 이런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 여당에서도 지금 정부하고도 어제 좀 합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재원 마련의 부분이나 예산 추경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충분히 논의가 되고 있고 이거를 좀 미루지 말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야당 쪽에도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렇게 윤석열 후보 자체도 이렇게 50조, 100조 얘기를 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여야만 합의만 되면 시급하게 추경이 편성이 돼서 국민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좀 이렇게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야당 쪽 윤석열 후보나 김종인 위원장 측에서는 이 집권 후의 일이다. 당정이 먼저 협의하고 오라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만 만약 당정이 협의해서 온다면 야당이 추경의 통과에 협조를 할까요? 일단 그 내용을 보게 되겠죠. 지금 아직 안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19 대유행이 거의 5차까지 왔는데 이게 이제 점점 유행의 수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왔거든요. 지금 이제 국민 여론이 사실 최악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삶이 어려운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최초에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졌을 때부터 사실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정치 방역을 해왔어요, 이 정부가.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K-방역에 대해서 자화자찬을 하고 외식 쿠폰 발행 등의 정책을 내면 어김없이 보름이나 한 달 뒤에 대유행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 그리고 작년 4.15 총선 전, 그리고 올해 4월 보선 전에도 재난지원금을 뿌리는 정치 맞춤형 그 예산 실행도 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국민들께서 이게 지금 참는데 인내가 한계까지 왔거든요. 이거를 지금 이재명 후보가 몸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도적으로 방역 강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지금 제안한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기존의 예산 범위보다는 더 크고 더 확실하고 선제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100조 규모를 국채를 통해서 조달하는 게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가능한가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청와대와 민주당이 실제로 합의를 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그걸 본 다음에 국민의힘이 이게 실현 가능한가가 가장 큰 이슈잖아요. 또 민주당과 현재 우리 정부가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하고 있느냐, 협의가 잘 되고 있느냐가 국민적으로 관심사인데 잘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논의가 지금 좀 논박이 있는 부분들이 저쪽에서 먼저 국민의힘 쪽에서는 100조까지 던져놓고 그다음 윤석열 후보 50조 던졌잖아요. 근데 50조, 100조인데 좀 성격이 좀 달라요. 윤석열 후보 50조는
이 추경을 편성해서 예산으로 하자. 김종인 위원장의 100조는 기금으로 하자. 이겁니다. 근데 저희 측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이 부분을 일단은 긴급하게 기금을 마련하다 보면 기금법을 마련해야 되고 뭐 기금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으로 신속하게 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체 맥락은 우리가 이거를 선거의 어떤 득실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뭐 집권 후에 김종인 위원장은 하겠다라는 것은 이거는 제가 봐서는 선거의 득실을 따지는 부분이거든요. 이재명 후보께서는 우리가 열을 떠나서 코로나로 너무 힘드니까 이 부분에 선거의 득실을 떠나서 국민들 힘든 부분을 신속하게 여야의 정치적인 실익을 떠나서 한번 합의를 해보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쪽에 정부하고 지금 합의가 되는 부분들은 솔직히 이게 뭐 50조든 100조든 바로 마련하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왜냐면 내년도 예산이 607조인데 그중에 100조면 거의 6분의 1이거든요. 그런데 이 돈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마련하려면 여러 가지 논의 과정이 있어야 되지만 중요한 건 방향이 중요하고 하려는 의지가 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당은 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이런 가운데 오늘 추미애 전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이 사회대 전환위가 출범을 합니다. 지금 이 출범식이 열리고 있는 상태고 이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가 직접 이 2차 영입 인재를 발표를 합니다. 다만 이 양당 모두 이 영입 인재 논란을 겪었던 터라서 과연 이번 2차 인재 영입에는 어떤 인물이 뽑힐까 관심사인데 혹시 네. 아십니까? 저도 이거는 저 비공개라서 저도 아직 비공개입니까? 예? 아직 비공개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발표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이게 이제 국민 추천 인재 영입 자체는 좀 인재 영입 자체를 이제 누구 소개 정치권의 어떤 인맥을 통해서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국민 누구나 추천을 해서 저희가 이제 다 그 후보군을 받았습니다. 국민들한테요. 공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전체 후보군에서 2030 세대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저기 뭐 코로나 치료에 네, 전념하시는 암투병 뮤지컬 배우.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받아가지고 폭넓게 국민들과 소통에 보폭을 넓히겠다 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영입 인재들을 좀 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부분들을 이런 새로운 피를 수혈함을 통해서 새로운 민주당으로 탄생하겠다는 그런 또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날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추미애 전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이 사회대 전환위원회 출범 어떻게 보십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위원장을 맡습니다. 사회대 전환위원회는 이제 지난번에 민주당 경선 끝나고 난 뒤에 아젠다를 세팅하는 과정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요청해서 후보 직속으로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미래지향적 과제들을 소화하기 위해서 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입 인재는 요거하고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지만 같은 맥락은 아니고 지난번에 민주당이 1차 인재 영입을 했습니다. 과학기술 전문가 네. 4인인가 그리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요번에 2차 영입은 온라인 인재 추천 플랫폼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시점을 보면 지난 6일부터라니까 약 10일간에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인재를 영입하는 과정이 집중되고 시간도 짧다 보니까 사실은 검증할 시간이 없을 거예요.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10일간에 추천받은 인재를 어떻게 검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분야는 지금 화두가 미래하고 코로나 극복이니까 2030 세대라든가 코로나 관련 의료 관계자들 혹은 그 분야의 인사들을 이번에 영입하지 않겠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영입 과정 자체가 넉넉하고 치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역시 이번에도 사전 검증에서 걸러지지 않은 문제로 논란거리가 불거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현재 5명 영입을 한 인원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5명 영입한 인원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박승권 씨, 그리고 교통사고로 지체장애 등급을 받고 있는 이선우 씨, 그리고 암투병하고 있는 뮤지컬 배우 출신 황서윤 씨, 고3 학생 정예람 군, 그리고 응급실 간호사 박성호 씨, 이렇게 5명이 이름을 올린 상황입니다. 일단 이렇게 5명의 영입 인재는 발표가 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미애 후보가 맡고 있는 사회대전환위원회도 출범을 했는데
또 박영선 전 장관도 합류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디지털 대전환 위원장입니다. 네. 미국에 있다가 조기 귀국을 했다고요? 네, 이제 뭐 이해찬 전 대표 지금 이제 상임고문이시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진영 사람들 전면 나서야 될 때다. 아마 네. 신호를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선거가 이제 80여일 정도 남았는데 이제 당에서 여러 가지 선거 경험도 있고 그다음에 이 본인 스스로가 출마해서 선거를 치러본 분들 그리고 대중적인 인지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지금 이제 다 총직결을 할 상황인 거는 같아요. 박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재보궐에 출마를 하셨고 수도권 지역에서 나름대로 뭐 석패를 하셨지만 나름대로 인지도가 있고 본인이 또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 브랜드를 내걸고 이제 또 하셨던 분이라서 그 분야에 있어서 뭐 본인의 역할들 그다음에 중소기업 벤처 장관까지 하셨기 때문에 이런 좀 민생 부분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 큰 역할을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이해찬 상임 고문이 나서 주신 것은 상당히 저희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대선만 5차례, 6차례를 하셨고 전체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이나 진보 진영에 있어서는 그나마 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좀 안정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이해찬 전 대표도 그렇고 뭐 유시민, 박영선, 추미애 민주당 사람들이 막 모아지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위협적으로 느낄까요? 아니 뭐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처음에 민주당 선대위가 코끼리 거대 선대위로 가다가 몽골 기병식 이재명 1인 체제로 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그게 통상적인 상례에 맞지가 않아요. 후보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선대위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게 적정한 시점이 되면 상징적인 인사를 전면에 포진하는 다극 체제로 갈 거다 이런 예상은 했었습니다. 했고 그 이유는 지금 1차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한 다음에 중도 확장 흡수력을 제고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후보 1인에게 너무 많은 역할과 비중이 주어지는 선대위는 사실 제가 볼 때는 효율적인 선대위는 아니거든요. 이재명 후보의 부담도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이낙연 지금 경선에서 경쟁했던 이낙연 전 대표를 아직 포용하지 못한 결정적인 결핍감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측면도 있지 않겠나 저는 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네, 이 이낙연 전 대표가 아직 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하셨는데요. 네. 실제 내일 출범하는 신복지위원회 출범식에도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사실 이 신복지위원회가 이낙연 전 대표의 공약을 계승 발전시키는 네. 위원회인데 예.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네, 뭐 좀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각도 있지만요. 지금 이낙연 전 대표께서는 꼭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물밑에서 지금 전국을 돌면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좀 소통을 해봤어요. 네. 이낙연 전 대표랑 지금 본인의 지지층들을 전국을 돌면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만나겠어요? 뭐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를 도와달라고 만나는 거지. 지금 선거도 끝난 마당에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스스로도 저번 경선의 모든 거는 다 앙금은 끝났고요. 제가 봐서는 뭐 지금 계속해서 이 바닥에서 바닥 민심을 긁어모으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 위원회 출범에 나타나는 것보다는 제가 봐서는 한 1월 정도에 등판하시는 게 전략적으로도 좀 무게감이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흐름에 맞지 않냐. 그리고 아직은 남은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을 충분히 끝내고 나서 등판하실 생각이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예. 지금 말씀을 하시는 예. 게 뭐 대변인의 생각인지 아니면 혹은 서로 소통이 된 부분인지.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좀 나눴다. 예. 그러면 1월에 등판하십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1월 정도는 제 생각이고요. 네. 예. 그러니까 앙금 자체는 없다라는 게 소통하면서 느꼈던 것이고 제 생각에는 1월 정도에 등판하시는 게 전략적으로나 선거의 국면에서는 적절하지 않냐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홍준표 의원은 이 대구 선대위 고문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사실 이 언제 합류를 할 것이냐 상당히 관심이 컸는데 합류를 하면서도 그래도 소극적 행보를 예고하는 듯한 모습이어서 이 합류가 진정성이 있는가 네, 의문이 듭니다. 경선 끝나자마자 평당원으로서 백의종군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정치권에서 볼 땐 그렇습니다. 평당원이라 할지라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전력 투구를 해야 되는 의무를 지는 건 똑같거든요. 선대위에 꼭 고위직에 포진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선봉에 서는 건 피할 수가 없는데 뭐 사실 홍준표 전 대표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정권 교체를 위해서 역할을 하셔야 되잖아요. 홍준표 전 대표는 2030 세대 지지도 받고 있고 정치적 기반도 비교적 강력한 국민의힘의 전략적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대구 지역에 고문을 수락한 것은 어쨌든 기존의 백의종군 뜻을 약간 수정해서 참여의 쪽으로 방향을 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특히 내년으로 가면은 홍준표 전 대표 역할 공간이라든가 비중이 더 커질 거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고요. 적절한 시점에 윤석열 후보께서 홍준표 전 대표와 만나서 흉금을 터놓고 대화를 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정치권에서 국민의힘의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 사실 지금은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논란이지 않겠습니까? 김건희 씨가 직접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게 뭐 논란 잠재우기냐 혹은 진정한 사과가 맞냐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일단은 이 김건희 씨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죠. 이번에 이게 허위 경력을 만들어서 제출을 해서 겸임 교수가 됐다는 게 이제 팩트입니다. 이제 뭐 이거는 법적으로는 공소시효는 지났죠. 하지만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로서 향후에 영부인이 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한 도덕적인 불법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과도 해야 될 뿐더러 여기에 대한 국민적 판단도 받아야 되는데요. 아쉬운 건 태도의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 사실에 대한 팩트는 당연히 팩트로 두고 있지만 반대로 이게 돋보이려고 하는 욕심이 죄라면 죄다. 이 말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무슨 죄니? 왜 나만 갖고 그러냐? 이런 느낌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향후에 윤석열 후보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을 이겨먹으려고 처음에 하셨어요. 이게 무슨 뭐 시간 강사, 겸임 교수 이런 거는 뭐 경력 이런 거 보지도 않고 관행적으로 그냥 채용한다. 국민들 보기에 이게 뭐지? 아무리 그랬어도 배우자가 그런 일을 저질렀으면 이런 부분은 지나간 일이지만 오래된 일이고 그러지만 이건 좀 적절하지 못했다. 태도 이런 부분이나 뭐 사실 자체가 적절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한 이틀 정도를 끌다가 국민 여론이 또 안 좋으니까 또 사과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끌려서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처음에는 사과 의향이 있다. 의향은 또 뭡니까? 사과면 사과지. 그러니까 사과를 의향이 있다는 거는 내가 사과를 해줄게요. 또 개사가 투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심각한 부분들은 김건희 씨나 윤석열 후보나 정말로 국민들 앞에 이게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떤 부분에 잘못된 건지에 대해서 진짜로 느끼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진정성을 한번 다시 좀 분명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부분이 대단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김건희 씨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묻자 사과할 의향이 있다라고 말했고 네. 재차 사과한다라고 고쳐 말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과할 의향이 있냐라고 했을 때 사과할 의향이 있다. 그 부분에 말장난 같지만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과를 이끌려서 하잖아요. 중요한 건 사과할 의향이 있냐 물어보니까 사과할 의향이 있다. 그러면 사과를 하시면 되는 거지. 누가 사과를 할 거냐고 물어봐 사과를 하는 것은 이게 진짜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대단히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좀 참담한 기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예. 뭐 사과와 태도에 대해서 뭐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도 발언을 했습니다. 뭐 적절한 태도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뭐라고 말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어찌됐든 국민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 대선 후보의 부인이 아무리 결혼 전에 사인의 신분에서 처리한 일들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그 높은 기준을 가지고 바라다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좀 미흡하게 자기가 처신한 게 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께 송구한 마음을 갖겠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볼 때는 그런 태도는 적절한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어찌됐든 본인 입장에서 할 말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여권의 이런 그 공세가 좀 기획 공세고 아무리 부당하다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국민들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뭐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아침에 뭐 뉴스공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줄줄이 이어지는 거 보니까 이거는 뭐 우연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네, 지금 보고 오신 게 어제 오후 발언이고요. 사실 어제 오전만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격앙된 어조로 저쪽 말만 듣지 말라, 사실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김건희 씨의 사과가 나오자 이렇게 이 사과가 적절하다 이렇게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YTN과 인터뷰를 계기로 해서 허위 이력 논란이 나왔을 때는 이게 정말 좀 갑작스러운 이슈로서 돌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정리의 시간이 적정하게 필요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당내에서도 이 문제는 어쨌든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께서 진상규명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어제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지난 2년 동안 뭐 여러 가지 뭐 검정, 억척, 공격 이런 걸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본인의 가장 약한 고리의 형태로 처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불편함이라든가 누적된 억울함 같은 것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거의 반나절 만에 심정을 정리를 하고 국민의 눈높이와 정서에 맞게 적절한 사과와 검증 과정을 거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뭐 그거 자체를 가지고 문제 삼을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발언을 쭉 들으면서 기획공세라는 말이 저는 되게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진정성이 없다는 거죠. 민주당에서 이 기획공세라는 말에 대해서 예. 뭐 반박을 하는 아니 건가요? 그러니까 이걸 팩트만 체크를 해봐도 YTN에서 단독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저분이 어떤 생각을 갖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후보로서 언론의 검증을 여당의 기획공서라고 치부를 해서 본인의 이 배우자의 불법 행위를 그렇게 치부한다고 해서 그게 덮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을 너무 바보로 하시는 느낌이에요. 그다음에 언론의 검증은 분명히 있다. 근데 언론의 모든 본인에 대한 안 좋은 검증은 다 우리 이쪽에 기획공세다 이렇게 치부하는 것은 조금은 잘못된 생각 같고요. 보면 저기 이제 말씀하시는 중에 보면 어찌 됐든 간에 뭐 국민들이 안 좋게 보실 것 같다. 어찌 됐든이라는 표현도 좀 적절치 않고 그다음에 배우자가 사과를 했는데 유체 이탈을 하잖아요. 삼자 대하듯이 그 사과는 좀 뭐 적절해 보이기는 한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 윤석열 후보께서 정말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오랫동안 국민들의 판단이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렇게 김건희 씨가 인터뷰에 나선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요. 지난 6월에도 한 매체와 인터뷰에 나서면서 네. 줄리 의혹에 대해서 네. 논란이 있었고 또 이번에도 YTN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와도 인터뷰를 개인적으로 했더라고요.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이것이 부인 혼자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두고 관리가 안 되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뭐냐면 국민의힘 선대위는 지금 구성 중에 있고요. 아직도 완전하게 구성이 끝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보다도 후보 선출이 약 한 달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대위 구성이 민주당이 좀 빨리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선대위 구성이 되고 나면 그 대통령 후보 부인에 대한 수행팀 플러스 알파가 꾸려집니다. 네. 예, 역대 대선 때 다 그랬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 이제 말하자면 지금 지방의 선대위 발대식을 위해서 윤석열 후보가 지방을 돌고 있지 않습니까? 요게 끝날 때쯤 되면 제가 볼 때는 그 김건희 씨도 아마 활동을 시작할 거라고 보고 그 활동을 보좌할 팀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구성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대략 이런 겁니다. 지금 여권의 총공세가 부인에게 맞춰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정이라든가 경호라든가 메시지 중심으로 해서 그 보좌팀이 지금 구성될 거라고 봅니다. 아마 구상은 다 서 있을 거라고 보고요. 시점상으로 늦어진 건 아닙니다. 예. 그런가요? 그 후보 선출로부터 시간이 지금 약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상의 문제로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당 일각에서는 최대한 늦게 조용히 어쩌면
선거 끝날 때까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대선 후보가 국민들 앞에서 자기의 그 정치적 정책이라든가 구상을 밝히고 하는데 가족 문제를 뒤로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는 않고요. 제가 볼 때는 해가 바뀌면 적절한 시점에 공개 활동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이 지금 김건희 리스크라고까지 말하는 이런 상황, 뭐 조국 전 장관 사태에서도 그랬고 공정이라는 게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최근에 큰 키워드거든요. 네네. 대선 판세에 이 김건희 리스크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건희 씨가 이제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로서 이 허위 경력 부분은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일 뿐입니다.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에도 연루돼 있는 부분이 있고 본인의 어머니인 장모와 양평 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배우자를 흔들려는 게 아니라 너무나 흔들 만한 여러 가지 각가지 국민 정서와 상식선에서 납득이 안 된 부분이 많다 보니 검증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공정 부분이 아마 배우자 때문에 윤석열 후보께서 크게 좀 상처를 받으실 수 있다. 근데 윤석열 후보 자체가 원래 이제 출마의 그 큰 저변에는 법과 원칙을 세워서 공정을 내가 지키겠다. 그래서 지금 반문재인이라는 기치를 갖고 계속해서 어떤 거기에 대한 복수라고 표현하긴 그러지만 거기에 대한 반발 심리를 통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보면은 법과 원칙을 세웠는데 본인 배우자 이런 불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갑자기 이제 변명하고 해명하고 방어를 해요. 그러면 과연 이게 본인 스스로 말한 공정이 말뿐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국민들께서 하고 계세요. 이 자체도 우리 그쪽 보수 진영과 중도층에서는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공정의 가치가 이런 배우자의 리스크를 통해서 깨지다 보면 상당히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 기반과 출마에 대한 어떤 동기 이런 부분들이 흔들리면서 상당히 중도층에서 흔들릴 수 있는 리스크로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번 사태로 인한 국민의힘식의 내로남불 이런 여론을 경계하고 있는 것 같고 이 사태를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해결하리라 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공정이란 이미지에 상처가 간다라는 분석 반박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지금 시대 정신, 국민의 여론을 수용하고 봤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국민의힘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나오자마자 당 내에서 검증하겠다고 나온 게 그런 일환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라는 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돌출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근 2년 정도 꺾고 있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검찰 수사를 사사치 디저가 탈탈 털었는데 지난 2년 동안 나온 게 별로 없어요. 그죠? 그다음에 일부 친여 매체들이 막 파상적으로 정말로 도를 넘는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무슨 벽화 논란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후보가 지금 현재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저는 이게 이제 그 소위 김건희 리스크가 일정하게 지지에 반영이 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대한민국을 좀 구해달라고 하는 미래지향적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십 가지의 의혹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는데 여기 한 가지 더 보태진다고 해서 크게 무슨 문제가 확 틀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게 실체 규명이면 실체 규명이고 사과면 사과고 일단 검증하는 과정은 자체 검증도 해야 된다.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배우자 논란에 대해서 좀 짚어봤고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어제 한국노총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나 타임오프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찬성 입장을 냈단 말이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노동자의 편을 들어주네. 되게 독특하다라고 생각하는 입장도 있어요. 일각에서는 어떨까요? 좌클릭이라고 그러대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건 아니고요. 외연 확장 행보라는 것은 맞습니다.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 전신일 정당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일 때
이 보수 정당이지만 한국노총과 정책연대 혹은 정책 교류를 한 적이 여러 차례 있고 지금 국민의힘에도 한국노총 출신들이 맹활약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전례가 없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이게 이제 그 세계사적으로 볼 때도 보수 정당이 진보 가치나 진보 이슈를 받아들여서 역사적 지평을 넓힌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인사가 영국 보수당의 디즈레일리 수상 같은 분인데 이렇게 볼 때 좌클릭이라는 것보다는 보수의 지평을 넓힌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최근 노동이사제의 문제나 타임오프제 같은 경우는 당내 논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경영계의 반발, 기업도 반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당내에서 제가 볼 때 정책 논쟁이라든가 찬반 논쟁을 통해서 보수가 혁신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촉매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제가 볼 때는 좋은 기폭제가 될 거다. 당이 변화해 가는데 좋은 소재가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사실 저희가 며칠 전에는 이재명 후보의 우클릭 행보에 대해서 네. 짚어봤는데 오늘은 윤석열 후보의 좌클릭 행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가 두 후보가 중간지대에서 만나는 겁니까? 뭐 만날 수도 있고 또 찢어질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이게 이 정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에 규정을 하면 결국에는 대한민국 미래를 누가 더 잘 이끌 수 있느냐, 누가 어떤 비전을 주느냐거든요. 그러면 네. 어차피 한쪽 날개로 못 나니까 양쪽 날개로 날아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좌클릭이든 우클릭이든 그거를 갈라치기 하는 것은 조금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노동이사제 찬성한 부분들에서는 좀 뭐 반가운 일이죠. 왜냐하면 지금 타임오프제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찬성한 부분들은 이재명 후보께서 이게 노동과 자본의 힘의 균형을 좀 이렇게 좀 맞추자, 기울어진 운동장을 맞추자는 의미에서 이거는 입법적으로 좀 정치권에다가 세게 요구한 거예요. 이거는 좀 이렇게 입법을 빨리 통과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게 이거고 저희 이재명 후보께서도 대선 전 입법으로 처리하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환영할 만한 일이고 하지만 이제 좀 우려스러운 것은 아마 좀 윤석열 후보께서 불편하셨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엊그제 관훈 토론에서는 아니 최저임금제의 폐지에 가까운 얘기를 하셨어요. 150만 원 받고도 그 얘기를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일하게 해줘야 된다. 이미 최저임금 자체에서 정해놓은 거는 근로자에 대한 전체적으로 헌법상에는 근로자의 어떤 노동 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기준선을 정해준 건데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좌클릭이 아니라 본인의 입장이 주 120시간 노동에 대한 어떤 기업적인 마인드가 있는데 이걸 찬성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노동계에서 좀 갸우뚱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